이 모든 것은 3천억 달러라는 정말 놀라운 수치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한 미미한 시장 조정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경제적 지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로 군림하던 헝다그룹이 어떻게 단 한순간에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단순히 한 기업의 파산을 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초고속 성장을 견인해온 부동산 불패 신화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역사의 변곡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광동성 선전의 화려한 마철로 뒤편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된 유령 도시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한때는 부의 상징이자 성공의 척도였던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부채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헝다그룹의 수장 쉬자인 회장은 한때 아시아 최고의 부호 자리에 오르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은 사실 끝없는 대출과 돌려막기로 세워진 모래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본은 더 이상 단순히 최고의 수익률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붕괴를 늦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헝다의 몰락을 두고 중국판 잃어버린 30년의 서막이라고 경고하는 것일까요?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아집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믿어왔던 중국식 성장 모델이 이제 완전히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3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빚은 대체 어디서 흘러나왔으며 왜 중국 정부는 이 거대한 괴물이 자라나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화려한 겉모습 속에 감춰진 헝다 사태의 추악한 진실과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결함을 하나씩 파헤쳐 볼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연결됩니다. 헝다그룹의 창업주 쉬자인 회장은 허난성의 아주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빈곤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특유의 야망과 수완으로 중국 최대의 부동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1996년 광동성 광저우에서 헝다를 설립했을 때 그가 내세운 전략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바로 고레버리지와 고회전 그리고 고성장자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헝다는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땅을 사고 그 땅을 담보로 다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기도 전에 분양대금을 받아 또 다른 땅을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독특한 토지 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며 민간 기업은 토지 사용권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재정 수입의 40% 이상을 이 토지 사용권 매각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헝다는 지방정부의 가장 큰 고객이었고 정부는 헝다에게 막대한 대출 통로를 열어주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 이르러 헝다는 중국 전역 280개 이상의 도시에서 1,3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대 공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쉬자인 회장은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돈을 전혀 엉뚱한 곳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광저우 헝다 축구단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감독 마르첼로 리피를 영입하고 막대한 연봉을 주며 외국인 선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축구단 운영에만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쉬자인은 이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며 자신의 세력을 과시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기차 사업이었습니다. 헝다 자동차는 단 한 대의 양산차도 제대로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시가총액이 미국 포드 자동차를 넘어서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헝다 자동차는 2021년 한 해에만 약 10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자본은 더 이상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헝다는 부족한 현금을 메우기 위해 자사 직원들과 일반 투자자들에게 연 1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자산관리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기업이 발행한 사채나 다름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실적 압박에 못 이겨 자신의 저축을 쏟아부었고 친척과 지인들에게까지 이 상품을 권유했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아진 시점은 2020년 8월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세계의 레드라인이라는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 70% 이하와 순부채 비율 100% 이하, 그리고 단기 부채 대비 현금 비율 1배 이상이라는 기준입니다. 헝다는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은행 대출이 막혔고 헝다의 자금줄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헝다의 몰락은 가속화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인부들의 임금이 체납되기 시작했고 철근과 시멘트를 공급하던 자재업체들은 물건 납품을 거부했습니다. 전국의 헝다 아파트 건설 현장이 멈춰섰습니다. 이미 분양대금을 모두 지불한 150만 가구의 수분양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이 공중에 분해될 위기에 처하자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1년 9월 선전에 위치한 헝다 본사 건물은 분노한 투자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헝다의 위기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중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 정부는 헝다가 이토록 위험한 수준까지 빚을 늘리는 것을 보고만 있었을까요?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 총생산의 약 25%에서 30%에 달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중산층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이는 소비 진작으로 이어집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죽이는 것이 곧 경제 성장률의 하락을 의미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위험한 도박을 묵인해왔습니다. 하지만 부채의 규모가 국가 전체의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킬 정도로 커지자 뒤늦게 칼을 빼든 것입니다. 헝다의 장부를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숨기려 했던 부채의 실체는 더욱 경악스럽습니다. 공식적인 부채 외에도 그림자 금융을 통해 빌린 자금과 협력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자본은 더 이상 단순히 최고의 수익률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붕괴를 늦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헝다는 자산을 매각하려 시도했지만 이미 시장에는 헝다의 위기가 파다하게 퍼진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부실 덩어리인 헝다의 자산을 제값에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취자인 회장은 자신의 개인 자산까지 내놓으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3천억 달러라는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때 아시아 최고의 부호였던 그는 이제 중국 당국의 감시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고 큰 변화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헝다 사태가 중국의 지방재정과 금융 시스템에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분석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파산을 넘어 중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존립 근거를 뒤흔드는 지점으로 나아갑니다. 헝다의 위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현금 흐름이 막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경제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그림자 금융이라는 거대한 괴물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헝다는 공식적인 은행 대출 외에도 신탁회사와 자산관리 상품을 통해 수조 원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률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이 멈추자 이 모든 약속은 허상이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헝다가 발행한 자산관리 상품의 규모가 약 400억 위안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수만 명의 중산층 가정이 헝다의 파산과 함께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음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아지는 지점은 바로 지방정부와의 유착관계입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인프라 건설과 도시개발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인 LGFV가 동원되었습니다. 이들은 토지 사용권을 담보로 막대한 빚을 내어 도로를 닦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헝다와 같은 대형 개발업체들이 토지 매입을 중단하자 지방정부의 수입원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는 자신들이 빌린 돈에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부채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정위기로 번질 수 있는 뇌관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왜 헝다를 즉각적으로 구제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시진핑 주석이 내건 공동부유라는 새로운 국가 기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의 중국은 성장을 위해서라면 어떤 부작용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본을 첨단 기술 산업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선언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에게 내린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단지들은 란웨이로우라고 불리는 흉물로 남았습니다. 분양대금을 다 내고도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급기야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전역의 수백 개 도시에서 수천 명의 수분양자들이 모기지 상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중국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자본 확중에 비상이 걸렸고 중소형 은행들부터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시장 밖으로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헝다 사태가 전 세계 원자재 시장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을까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철광석과 구리 소비국입니다. 헝다의 건설 현장이 멈추자 호주와 브라질의 광산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철광석 가격은 불과 몇 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한 기업의 부채 문제가 지구 반대편의 광부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헝다의 뒤를 이어 비고이 위안과 융창중국 같은 다른 대형 개발업체들도 줄줄이 채무 불이행 위기에 빠졌습니다. 부동산 산업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목격하게 됩니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인구 보너스와 저렴한 노동력, 그리고 무분별한 부채 확장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노동 비용은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성장 동력이었던 부채 주도형 부동산 개발마저 멈춰선 것입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중국의 가계 자산 중 약 70%가 부동산에 묶여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곧 중산층의 몰락을 의미하며 이는 내수 소비의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보다 훨씬 더 가혹한 장기 침체의 터널로 진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아집니다. 중국 당국은 뒤늦게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여 우량 개발업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중국 부동산 시장에 돈을 넣으려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은 기록적인 속도로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본은 더 이상 단순히 최고의 수익률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탈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침체의 파고 속에서 중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헝다 사태가 단순한 경제적 사건을 넘어 중국의 정치 지형과 사회 안정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2023년 9월 한때 중국 경제의 거물이었던 쉬자인 회장이 공안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업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가족들을 통해 불법적인 자산 이전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더 이상 헝다를 경제적 파트너로 보지 않고 처단의 대상으로 규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은 더 이상 단순히 최고의 수익률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통제 아래에서 생존을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더욱 참혹합니다. 헝다가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낸 것은 중국 당국에게는 커다란 굴욕이었습니다. 국가의 내부 문제를 외부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 한 행위는 시진핑 정부의 통제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는 헝다를 살리는 대신 철저하게 해체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헝다라는 거대한 둑이 무너지자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지방정부의 부채라는 거대한 홍수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중국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인 LGPFV의 부채 규모는 무려 9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중국 전체 국내 총생산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무너지면서 토지 매각 대금이 끊기자 이 거대한 부채의 이자를 갚을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중국판 잃어버린 30년의 서막일까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가계 자산의 70%가 증발합니다.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멈춥니다. 물가는 하락하고 경제는 활력을 잃는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아집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시장의 조정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지속되어 온 중국식 자본주의 모델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주도하고 부채가 견인하며 부동산이 뒷받침하던 그 화려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헝다의 파산은 단순히 한 기업의 몰락이 아니라 중국 경제를 지탱하던 신뢰라는 기둥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은행은 더 이상 개발업체를 믿지 못하고 국민은 더 이상 정부의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지 않습니다. 자본은 더 이상 단순히 최고의 수익률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붕괴하는 시스템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기 위한 경쟁으로 변했습니다. 헝다 사태 이후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중산층의 자산 가치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대한 경제적 지진의 실체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위기가 과연 중국 내부의 문제로만 끝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전 세계 공급망의 중심이자 거대 소비 시장인 중국의 침체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전체에 유례 없는 충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선 체제적 균열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폭풍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이 사태가 가져올 장기적인 파장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시나리오를 분석할 것입니다. 결국 헝다의 몰락은 단순한 기업의 파산이 아니라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성장 방정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중국 정부가 부채를 국가 재정으로 떠안으며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일본식 시나리오입니다. 둘째는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경착륙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질서의 탄생 사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한 경제 시대의 종말의 시작을 목격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도약을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당신은 3천억 달러라는 거대한 빚의 잔해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 국가의 경제적 운명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